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 되신 분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3년 전에 내가 잠비아를 데리고 갔다가 얘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1년에 말라리아로 걸려 죽는 숫자가 얼마냐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네. 근데 처음에는 말라리아인지 뭐 독감인 줄 알고 계속 수원에 있는 병원에 있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점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올라간 거죠. 너무너무 놀래갖고 내가 여기 서울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마침 서울대병원에 내가 강의를 나가니까 전화해갖고 최고로 좋은 감염내과 의사 찾아서 우리 조카 좀 내가 조카 하나 잡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러는 애가 살아났어요. 근데 얘가 그 말라리아 걸리기 전에는 화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애가 화학과를 다녔던 애가. 근데 말라리아 치료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때려쳤어요. 얘가 어렸을 때 성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는 아이예요, 원래는. 근데 화학과를 간 거야.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배우는 애가, 성우하고 싶은 애가 화학과를 가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도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삼촌, 내가 학교 때려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죽는 게 자기가 옳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해갖고 뮤지컬 학과를 들어갔어요. 뮤지컬 학과를 들어가고 아니 가자마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야. 화학과 다닐 때 장학금 하나도 받지 못했던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뭐 청음은 만점이래요. 이번 축일 때 얘가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저 삼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참 예수님. 네. 시작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싶으면은 뭐를 벌어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벌여야 돼. 거지 근성. 누가 사 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 내가 사 먹어. 행복하고 싶으면 누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저한테 많은 암 환자들이 오죠.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하소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정말로 이제 60부터 행복하려고 30살서부터 60살까지 돈만 모으고 아무데도 놀러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암이 걸려갖고 이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때 갈 걸. 미국 사람들은요, 5개월 일해서 한 달 여행 가는 게 목적이에요. 5개월 열심히 돈 모아. 그건 이번엔 내가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한 달 휴가 화끈하게 갔다 와요. 또 한 5개월 열심히 모아. 또 한 달 화끈하게 왔다가. 그 사람들 한 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60번 정도의 휴가를 멋있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살부터 60살까지 나중에 가려고 한 번도 안 가. 근데 떨커덕 뭐가 걸려? 암이 걸려갖고 이거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나중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여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동안은 저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모 은행의 지점장들 3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개 주식 투자하는 개인의 96%는 평생 하다 보면은 5천에서 1억 정도는 다 손해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96%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요즘 필라테스라는 걸 해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비싸요. 1시간에 뭐 7만 원인가 그 정도 해요. 또 개인 레슨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관절염이 있으니까 안 쓰는 근육들이 너무 많더라고.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내 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필라테스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 공부하죠.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5천만 원을 날린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5천만 원을 갖고 자기한테 투자했어. 자기 신앙에 투자했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그냥 맘먹고 막 트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나 주식 투자 5천만 원을 해갖고 한 푼도 못 건져갖고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 다 팔고 어떻게?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네. 나중에 투자하지 말고 언제 투자해?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서로 무시하고 사는 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어쨌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돈이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102배가 나라가 넓어요. 102배가 나라가 넓은데 이 나라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무만 팔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만 팔아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땅도 안 넓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로지 믿을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면 무시 안 당하고 돈 벌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국영수를 잘해야 돼. 국영수. 다른 건 노래는 공부가 아니야. 애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너 그렇게 맨날 그림 그리다가 너 그림쟁이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너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국영수를 잘해. 국영수. 애가 공을 너무 잘 차. 너 이렇게 밤새 돌아다니면서 공 차다. 너 커서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해. 그래갖고 뭘 해야 되냐면 국영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고 공 잘 차고 그림 잘 그리고 물건 잘 만드는 거 제주고 공부 중에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라 생각 안 해. 오로지 공부는 뭔 줄만 알아? 국영수만 공부를 알고 있어. 국영수만.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에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나보다 어쨌든 10cm가 더 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전인지 선수가 올해 US 오픈, 일본 오픈, 한국 오픈, 또 한국에서는 5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21살짜리가 벌은 돈이 20억이 넘어요. 한 해만. 근데 전인지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 12,000명 수학 경시대에서 모여갖고 똑똑한 애들 모여갖고 수학 경시대 중에 1등한 애, 대상 받은 애, IQ가 무려 138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였던 아버지는 전인지 선수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천재를 왜 수학연재를 운동을 시키느냐. 수학을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조퇴를 계속 해주는 거야. 수업을 안 해주고 오전 수업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수업을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야. 내가 보기엔 충청도 서산에 있는 초등학교 자기 딸을 제주도 광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골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전인지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 영재로 매일 학원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특목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칩시다. 매일 공부한 전인지 선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허리는 약간 꾸부정해갖고 머리도 이상하게 해갖고 이러고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딱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한 번 US 오픈에 9억 딱 버는 게 어느 게 나요? 4일 동안 9억 버는 게.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전인지 선수랑 골프를 치고 갔어요. US 오픈자는 그렇게 VIP랑 골프를 쳐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 골프를 칠 때는 부시 대통령이 영광일까요? 전인지 선수가 영광일까요? 부시가 영광이죠. 어떻게 지가 US 오픈자랑 골프를 쳐요.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했으면 부시 대통령 와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 13명.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내 성적이에요. 그런데 작년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 작년이.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한대요. 홈커밍 데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은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끼리 다 모여, 호텔에서. 그래갖고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출세했는지, 누가 돈 많이 벌었는지,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는 행사래요. 그게 나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 그런 게 있는 줄. 왜냐하면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 모임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다른데. 기숙사 생활 7년 하고 신학교 10년 하고 신부 됐는데
친구들을 만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당 대표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장님도 우리 학교 5년 선배야. 나하고도 아주 친해. 그러니까 명문이죠, 명문. 근데 이제 뭐 음악회도 하고 그 호텔에 모여갖고 하는데 초청 강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동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자. 근데 나래, 나 597등. 아니 1등을 데려다가 듣지 왜 597등을 데려다 들어? 그거는 우리 학교 출신 중에는 정부에서는 현재 차관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대요. 차관까지. 꽤 명문 학교죠. 훌륭하게 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훌륭하게 된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는 사람을 초청한 거. 왜냐하면 난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신부님이에요. 너무너무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597등 가지고는 신학교 원서도 못 내는 거. 원서도 어디다가 원서를 내. 그래서 오로지 신학교 가고 싶은 그 욕구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25등까지 올라갔어요. 전교 25등.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예요. 네.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때만 해도 서울대 연고들 1년에 100명씩 갔어요. 1년에 100명씩.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도 나는 서울대 연고대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심이 있으면 신학교. 내 최고의 목표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온 세상을. 그리고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니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그리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여자도 못 만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 서품을 받았는데 보좌 신부 3년을 했는데 16,000명 본당, 14,000명 본당, 5,000명 본당 보좌 신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 보좌 신부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하트야, 하트. 얼마나 보좌 신부를 사랑해요. 그 28, 29, 30살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갔다 하면은 그때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마누라가 그래서 나가 죽어 그렇게 살 거면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사제가 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본당부 신부 10년 동안은 교우들이 나를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정말 나는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오포 능평성당 두 본당의 교우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우들처럼 신부들한테 잘하는 교우가 어디 있어요. 10년 행복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마당에 딱 서면 물 한 개 펴요. 밤낮 기온차가 있을 때 물 한 개가, 여러분들 물 한 개 피는 거 어떤 거 모르죠? 쫙 피어올라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단풍이 쫙 있지.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창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보는 거, 야, 너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는요,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년에 서울에 또 잘 사는 동네에 48살 먹은 명문 사립대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 43살 부인 죽이고 13살, 8살 딸 목 졸라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이 집이 아파트가 11억이래. 11억인데 이 주식 잡아서, 근저당을 잡아서 5억을 날렸대요. 5억을. 그리고 6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날리고 난 다음에 왜 죽였느냐? 더 이상 강남에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얘네들이 자괴감을 느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부인도 목 졸라 죽이고 딸들도, 멀쩡한 딸들도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은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평창에 와서 살면요. 갑부예요. 우리 땅 좋은 거 하나에 15만이 한 평에. 그러면 한 300평 사봐야 한 4,5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 기가 막히게 잘 지면은요. 한 1억 5천이면 정말 이 서울의 어떤 집보다 멋있게 질 수 있어. 그래봤자 2억이야, 2억. 그리고 7억이 현찰로 남으면요. 평창에서 갑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1등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있어요. 난 망했어.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그래도 건질 게 많거든. 그런 거 정리해갖고 평창에 오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병을 고쳐야 돼요. 1등병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이게 행복 공식이야. 돈을 벌으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1등을 해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 높은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아이들이 요 3년인가 4년 만에 9명이 자살을 했어요. 9명이 자살을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했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은 내 뱃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 C. 이 사람으로 안 보여. C로 보여. C로. 그래갖고 그냥 글자 대한민국 대통령 뭐 박근혜 이런 거 써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갖고 엄마의 태를 10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래갖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1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 B, C, 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서 제일 꼴배기 싫은 게 애방에 글자, 숫자, 영어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애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공장에서 처음으로 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인간한테 인권을 존중해주는 교육이래요. 이 발도르프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수가 없어. 등수가 없어.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몰라. 그리고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등수로 먹이느냐 이거예요. 사람 어떻게 등수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다 등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1등급부터 15등급, 20등급 나눠놓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모빌 달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가나다라 갖고 놀고 ABCD 갖고 놀고 1, 2, 3, 4 갖고 놀아서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잤어 밤에. 자고 한 8시간 잤어. 오늘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해볼까? 눈을 딱 떴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 이게 애들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다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괴롭혀갖고. 작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2학년인데 22명이 한 반인데 다음 중간고사 볼 때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먹인다고.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4명이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대. 4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고 급식을 성적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도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8명한테 니네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기운 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4명한테 니네들 양보하면 쟤네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랬다면 이 교실 안이 훨씬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만점 맞는 애 먼저 먹으라고 18명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1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1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시골에서. 근데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까운 애라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평촌으로 보내라고, 학원만은. 그래서 평촌으로 엄마가 전학을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전학을 한번 가면은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대요. 친구 새로 만나야지, 선생님 새로 만나야지, 가는 길 다르지. 그만큼 힘든 거야, 전학을 한번 가면은. 근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웠대요. 근데 오로지 공부 잘하니까. 거기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평촌에 놓기 너무 아깝다고 일산으로 보내라고. 일산으로 갔대요. 중학교 올라가고 일산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깝다고 강남으로 보내라고. 강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얘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우리는 특목고등학교 3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3월에 가잖아요. 특목고등학교 1월 달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1월, 2월 2달 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친대요. 워낙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2학년 때 다 가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안 가. 2학년 때 다 가는 거야. 선행학습 하니까. 근데 첫날 공부를 하고 저녁에 양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치약을 안 갖고 왔더래. 그래갖고 한 방이 6명이 있었는데 5명한테 치약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치약을 빌려주는 애가 한 명도 없더래요. 안 빌려주더래. 왜 안 빌려줘요? 만약에 내가 치약을 빌려줘갖고 얘가 양치를 잘해갖고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경쟁자가. 얘네들은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로 동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뭘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협동, 이해, 양보, 배려 이런 거 안 배워요. 이런 거 안 배워요. 경쟁, 1등, 출세, 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걔가 나한테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서 16년 동안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학원만 다녔지 어디 놀러 가봤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툭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4당 오락 4시간 자면은 합격, 5시간 자면은 떨어져. 그러니까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도서관에서 머리통이 터져라 공부하는 애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똑똑하고 출세 욕구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요즘 국회 보면 맨날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요? 맨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결정체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이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로 가르쳤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서로 항상 서로 여야가 합의 보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갔을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경쟁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자기 잘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올해도 예산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놈의 국정교과서인가 뭔가 때문에 처리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정말 한심한 거예요. 국정교과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국가가 정해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걸 국정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역사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복음도 사복음이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4가지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테오 복음만 읽었다면요, 나는 이방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루카복음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야. 마테오복음만 읽었다면 구원에 관련된 유대인의 사고만 배웠겠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내용이 뭐가 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한 가지만.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돼. 니네들 죽으나 사나? 아니, 나같이 평창에 있는 놈은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여기 수원까지 와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바로인데. 그렇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건 경부고속도로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만 애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양보, 이해, 배려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가 담기는 건 난 모르겠어.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쟁 1등 출세,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뭐 하는 분이 왜 한 가지 애들이 답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 답이 헷갈리면. 이게 지금 내가 평화방송 강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답이 어딨어. 답이, 인생의 답이 어딨어. 자기가 찾아가는 게 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다. 이거하고 국정교과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협동, 이해, 양보, 배려가요. 미래 세계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경쟁, 1등, 출세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래 세계는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제가 1년에 도로를 9만 킬로를 다녀요. 내 차로 9만 킬로. 택시 기사들이 1년에 얼마를 뛰느냐면 4만 5천 킬로를 뛰어요. 근데 나는 9만 킬로를, 나는 택시를 했어도
택시기사들보다 2배 돈을 더 벌었을 거야. 9만 킬로를 뛰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보통 도로에서 6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요. 오늘도 영동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야. 4차선이면은 1차선은 추월차선이에요. 추월차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요.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되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바쁜 차들 가라고. 내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탈리아는요 1차선이 보통 130에서 140으로 달려요. 추월하는 차들이니까 쫙쫙. 그리고 만약에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은 막 뒤에서 상향등을 막 켜요. 비키라고. 그러면은 막 달리다가도 뒤에서 막 상향등을 켜잖아요. 내가 지금 천천히 가나 바로 빠져줘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촌놈 유럽 여행기 그 책에도 썼지만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쉑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비켜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네.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4차선 도로를 가보시면은요 4차선이 텅텅 비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1차선은 꽉 차도. 죽으나 사나 1차선이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쫓아가갖고 이 야구 방망이로 앞에 앞유리를 깨고 3단봉으로 내리치고 비비총으로 쏘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늦으면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4차선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괌에 강의를 갔어요. 괌에 강의를 갔는데 저녁에 나하고 같이 간 신부님이 시내 구경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건널목을 건널라고 그랬는데 2걸음을 걷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어떻게 뒤로 딱 물러났죠. 뒤로 물러났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나보고 웃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뒷차들이 쫙 서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고 자기는 파란불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야. 항상 선진국에 가보면은요 누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건너겠다면 차는 자기가 파란불이라도 서요. 그리고 신호 없는 데는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서요. 그 내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2개 차선 여기만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대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요즘은 서요. 딱 우리가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진짜 가도 돼요? 예. 그럼 그때서 웃으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가깝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나갔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치학체육관에서 강의 끝나고 돌아오는데 치학체육관에서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젊은이가 라켓 2개를 뒤에다가 메고 가운데 갇힌 거야. 걔네들이 갇혀있는데 차들이 싱싱 달리더라고. 건널목 한가운데 갇혀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웠어요. 내가 쓰니까 뒷차들도 다 섰죠. 한 개 차선이니까 다 서갖고 내가 쓰면서 웃으면서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젊은이 둘이서 날 보고 하는 표정이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 진짜 가도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가도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산더미만한 애들이 딱 건너가다가 갑자기 내 차로 몸을 돌리더니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 기분 좋게 건너가고 나 기분 좋은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렸어요. 3초. 근데 우리는 그 3초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 다닌다고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올라와요.
주차장 1층에서 이제 내려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3층, 4층에 중학교 애들 영어 이제 학원이 있어요. 그 딱 내리면은 1층에서 내리려면 애들이 한 20명 서 있어, 바깥에. 안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근데 내리는데도 걔네들 밀고 들어와요. 내리는데도. 학원은 다녀서 뭐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리 국영수를 잘하면 뭐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백날 공부 가르쳐 봐요. 남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에 대한 어떤 협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가르쳐주면 안 지켜주면 공부해나 마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로서 선택권을 뺏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가 배 있어요. 누가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래. 선비는 10%밖에 안 됐어요. 90%는 평민이고 노비야. 90%는 온데간데 없고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 10%만 위한 나라야. 부자만을 위한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선 500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